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자 부족이 심각한 미국 고용시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11월 기준 전체 채용 공고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공고의 비중이 41.4%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구인 규모가 구직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올 9월 미국의 구인 공고는 총 1,070만 건으로 구직자 수의 약 2배에 육박했습니다. IBM은 최근 새롭게 고용하는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4년제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델타항공 역시 올 초 조종사에 대한 학력 요건을 완화하며 4년제 대학 학위를 선호하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아예 온라인으로 대학을 대체하는 사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최대 민간 고용 사업자인 월마트의 수석 부사장은 미국 내 매장 관리자의 75%가 시간제 일자리에서 경력을 시작했다며 졸업장보다 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는 현장 업무는 물론이고 사무직 채용에서도 점차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올 3월 모든 일자리에 대한 학위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후부터 메릴랜드주 정부는 대졸 요건을 없애고 고졸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5월부터 8월 채용된 주 공무원 중 4년제 대학 학위 없이 채용된 인원이 1년 전보다 41% 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로 일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2016년 3월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B씨 등 모니터링 요원은 회사와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모니터링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B씨 등은 6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8차례 걸쳐 계약을 연장하며 평일에 4시간에서 5시간, 주말에는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B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 등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쟁점은 재택근무 모니터링 요원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사는 모니터링 요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 아니며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사측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며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이 요구됐으므로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 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회사가 지급한 금원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계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근거로 사측의 제3자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노동자라는 판단을 전제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 등이 2년을 초과해 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도 회사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종료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조계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OECD는 11월 22일 OECD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간 민간 소비가 견조한 회복을 보였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 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여 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물가는 서비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특히 통화 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 정책은 보편적 위기 지원 및 에너지 가격 보조에서 취약, 가계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의 90년대 수준인 0.43%입니다. 영국은 1960년대까지 산업 현장의 사고와 인명피해로 골머리를 앓다가 패러다임 점검과 개선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나온 것이 로벤스 보고서입니다. 로벤스 보고서를 토대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으며 이후 영국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하강곡선을 그리며 안정적인 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산업안전의 전환점을 맞은 계기 또한 자율산재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면서부터입니다. 2001년 사고 사망만인율이 0.3%에 달했던 독일은 자율예방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통해 안전문화가 내재화하면서 사고 사망만인율을 0.0%대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산업안전법은 사업주 책임의 자율안전관리 촉진 체계에 방점을 둡니다. 위험 예지 훈련 등을 사회적 운동으로 끌어올린 덕분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율이 70에서 8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자율안전체계, 즉 사업장의 노사가 스스로 규율하고 이행하는 자기규율 방식이 활성화해야 처벌 감독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전환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안전문화 내재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투자 고용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이 10개 중 3개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2.5%에 달했습니다. 법인세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기업을 합쳐 67.6%로 집계됐습니다. 학계 연구계 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했으며 기업은 67%가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투자 고용 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해왔다며 특히 2008년 이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연구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2008년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 투자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하는 점, 누진 세율 체계가 기업 구조조정 저해와 인위적 분할을 유도하고 주주 간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어 법인세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노사 분규가 연평균 100건을 넘고 근로손실 일수는 75만 일을 초과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현장 불법 행위 실태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사 분규 건수는 약 1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 기간 근로손실 일수는 약 75만 4,500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누적 노사 분규가 89건, 근로손실 일수는 20만 9,119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 볼 때 노사 분규는 4건 늘었습니다. 근로손실 일수는 지난해보다 7만 2,585일 줄었지만 경영계는 민주노총 줄파업 본격화에 따라 근로손실 일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39.2일에 달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산업 현장 불법 행위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 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 손괴 등 불법 행위, 불법 집회, 시위 등 6개 유형의 불법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조업 방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력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